고! 달슨의 라이브!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팀워크와 정신력. 사실 이 두 단어는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신기루와 같은 이제 표현들이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전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신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또 이제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부상자가 나올 수도 있고 퇴장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제 선수들과 감독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접근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죠. 크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종종 지켜보는 모습인데, 남 탓하는 거죠. 네가 잘못한 거잖아. 무슨 소리야? 너 때문이야. 너의 실수야. 막 싸우는 방식입니다. 감독은 선수 탓을, 선수는 감독 탓을, 혹은 선수들끼리 서로 탓하면서 막 싸우는 거죠. 이러서는 안 되지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죠. 또 하나의 방식은, 아니 이런 게 어떻게 개인의 문제야, 이 전체 문제지 라고 받아놔서 팀의 문제로 딱 이 문제를 받아안고 팀이 전체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확 밀고 나가는 이런 팀이 존재하죠. 이렇게 해결의 방식, 접근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이야기를 묶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팀워크, 그다음에 정신력, 멘탈리티, 아니면 동료를 위하는 이타성, 이런 게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는 존재하겠죠. 누군가는 대단히 중요하지, 멘탈이 짱이야, 팀워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모래알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경쟁력이지, 볼 잘 차야지, 무슨 뭐 정신력만 세다고 팀워크만 세다고 좋은 팀이 되나? 이렇게 차이,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건 좀 뭐냐면, 분명히 팀워크나 정신력과 같은 것이 그 경기력, 그 팀의 전력의 전부를 표현할 수는 없어요. 기본은 볼 잘 차야죠. 기량, 기술,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죠. 그 다음에 정신력과 팀워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력과 팀워크만 세다라고 해서 좋은 팀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정한 수준의 기량과 일정한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개개인들이 모여서 정말 무섭게 하나가 돼가지고 팀워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멘탈리티가 확보돼가지고 막 승자의 멘탈리티, 뭐 싸움의 멘탈리티, 집중하고 막 이런 게 폭발을 하게 됐을 경우 에너지가 정말 끊임없이 분출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개개인들이 아무리 잘나도 서로 손가락질로 싸워가지고 잘 되는 팀 우리 별로 못 봤습니다. 개개인들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정말 이 팀이 하나로 뭔가 때문에 확 뭉쳤을 때, 우와, 어마어마하게 무섭다, 이런 거 우리는 정말 많이 지켜봤죠. 이번 유로 대회에서도 이런 극명한 상징적으로 이런 차이를 보여준 팀이 바로 덴마크와 프랑스입니다. 네. 덴마크는 팀의 응집력, 팀워크와 정신력이 얼마큼 우리가 이 축구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굉장히 중요하구나, 주요한 지표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팀이에요, 이번 대회에서. 사실 덴마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조별리그 초반 두 경기를 내리졌잖아요. 핀란드에게 졌고 벨기에에게 졌습니다. 근데 세 번째 경기에서 정말 러시아를 4골 넣고 잡더니 16강 올라와서 웨일스 4대0, 8강에서 체코에게 2대1 승. 그래서 4강 올라가서 지금 잉글랜드와 대결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어떻게 이렇게 초반하고 완전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대준이 좋았잖아요. 막 이렇게 조별리그도 그렇고 통과해가지고 웨일스하고 체코면은 뭐 좀 수월했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다른 팀들의 상대적으로 보면 약간 대준운이 좋았던 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본 덴마크의 모습은, 조별리그 딱 그 오픈했을 때 초반에 봤던 덴마크와 지금 4강에 올라 있는 덴마크는 완전 다른 팀이에요. 많은 분들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덴마크가 이번 대회 나오려고 딱 했을 때 멤버를 딱 보면 그나마 그래도 네임드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에릭센, 호이비에르, 뭐 슈마이켈, 이런 선수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4강까지 올라올 거다, 뭐 결승을 갈 수 있을 것이다, 1992년 우승했을 때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죠.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도 그렇게 강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초반 두 경기도 지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완전 다른 팀이 됐잖아요. 16강, 8강에서 보여준 덴마크는 완전 다른 팀이에요. 실제 경기력과 에너지와 어마어마한 팀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호이베르단, 슈마이켈 이런 능력도 있지만, 담스고르라든지 멜레라든지 돌베르라든지
뭐 한 명이다 보다는 이 선수들이 모두 뭉쳐서 어마어마한 팀으로 막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덴마크가 달라질 수 있었냐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정신력과 팀워크를 강하게 만든 응집력을 폭발시켜주는 하나의 기제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에릭센이라고 하는 존재였죠. 에릭센이 쓰러지고 그를 위한 기도를 하고 에릭센은 회복을 해서 선수들에게 또다시 메시지를 던지고 덴마크를 위해 싸워달라? 에릭센을 위해 싸우겠다? 사실 이거는 완전 기폭 같은 거예요. 막 빵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선수들이 뛰는 게 완전 달라졌잖아요. 실제로 지금 덴마크가 1위가 뭐냐면 볼 리커버리가 1위예요. 이번 유로 2020 모든 팀들 중에 225회거든요. 볼을 뺏기면 회복하기 위해서 그대로 달려들어요. 정말 뛰는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이 스탯을 보면 또 호이비에르가 물론 이건 경기 출전 수나 시간에 따라서는 환산해야 되지만 일단 그거는 좀 뺄게요. 빼고 절대 수치로만 나와 있는 지금 공식 사이트에 호이비에르가 5경기를 뛰면서 뛴 거리가 50.8km예요. 이번 유로 2020 대회에 출전한 모든 선수 다 합쳐서 14위고요. 왼쪽 윙백인 멜레가 52.6km도 9위입니다. 진짜 무지막지하게 뛰어요. 사실 덴마크의 축구를 보면서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잘하지만 훌륭해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정말 이렇게 볼을 뺏기면 바로바로 들어가고 막 계속 싸우고 볼 끊임없이 이 팀워크로서의 어떤 힘을 보여주고 골을 허용을 해도 이기려고 뒤집으려고 하는 힘들을 보여주고 이런 게 진짜 무서운 팀으로 완전 변모했거든요. 네. 덴마크가 실제 패스 정확도는 82.4%로 지금 14위밖에 안 돼요. 약간 아직도 그냥 볼을 다루는 거 좀 투박함이 있어요. 하지만 아까 했던 볼 리커버리라는 뛰는 양 자체가 완전 다른 팀으로 변모했는데 이게 바로 그 에릭센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 에이스가 이제 쓰러졌기 때문에 이제 우린 좀 힘들어. 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해서 이렇게 자포자기하거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팀의 전체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확 끌어올리는 거로 갔잖아요. 문제가 빚어졌을 때 무너지면서 외부에 그래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 대비할 수 없었던 어떤 갑자기 돌발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문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에너지를 다시 분출시키는 이거를 만드는 게 덴마크예요. 이탈리아를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탈리아도 사실 그런 팀으로서의 응집력이 대단하죠. 저는 이탈리아가 막 경기 앞두고 항상 그 국가를 부를 때 이탈리아 선수들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 이탈리아는 뭐 세리아도 그렇지만 전술적 조직적으로 굉장히 강한 팀이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팀이 이탈리아 대표팀도 굉장히 응집력이 강하구나. 이번에 스피나촐라가 지금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저는 이 문제 부상으로 빠진 스피나촐라의 문제는 전력적으로 분명히 큰 문제라고 보지만 이탈리아가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그렇게 못하면 흔들리겠지만 다시 이거를 내부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에너지를 확 전환시켜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덴마크가 그 4강 진출했을 때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호이베르가 막 눈물을 펑펑 흘렸던 거잖아요. 막 서럽게 막 하면서 막 동료들 끌어안으면서 저는 그게 덴마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다시 에너지로 분출시켰던 그 힘의 상징적인 그 장면이라 봅니다. 그런 팀워크, 그런 정신력, 그리고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죠. 남 탓으로 돌리거나 외부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에너지로 치환시킬 수 있었던 덴마크의 힘. 반면에 프랑스는 완전 대척점에 있는 그런 팀이었죠. 정말 남 탓의 대표적인 팀이 돼버렸습니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멤버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한 명 한 명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참 좋은 멤버들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 잘 될 때는 막 서로의 신난 맛에 포그바가 막 날아다니고 막 음바페, 벤제마, 깡떼 막 해가지고 막 해요. 잘 될 때는. 근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빚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찾는 경우들이 또 반복된 거죠. 사실 프랑스는. 이번에도 뭐 라비오하고 포그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이번 대회 앞두고도 지루와 음바페 서로의 뭐 얘기하다 무슨 얘기를 했다라 아주 또 안 좋았죠. 또 벤제마도 사실 이번 대표팀에 오래간만에 불릴 수 있었던 것도 그 전에 이제 또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항상 보면 이 프랑스 대표팀은 이 내부 문제들이 있었어요. 개개인들은 정말 훌륭한 선수들인데 이걸 극복해내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잘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선수들이 흥이 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폭발을 해요. 지난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처럼. 하지만 문제가 원래 모든 조직과 개인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누구나 자기의 능력을 최대치시켜서 막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팀이라고 하는 것, 진짜 어떤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프랑스는 그럴 때마다 항상 싸워요. 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도메네크 사건도 유명한 거 아닙니까? 에브라도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 다 휘말렸던 거고. 예. 이런 문제를 정말 하나로 엄청나게 그 프랑스가 갖고 있었던 문제를 극복했던 제가 기억하는 최고는 지단입니다. 98과 유로 2000 때 그때 지단을 중심으로 해서 폭발시켰던 그 지단의 어떤 그런 응집력이 아니다면은 이 정말 개개인이 뛰어난 이 프랑스가 그런 응집력을 보여주는 걸 잘 못 보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프랑스와 덴마크가 축구에서 팀워크, 정신력, 이타성,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는 방식의 차이, 남 탓을 할 거냐 아니면 팀의 문제 전체로 받아안고 끝까지 싸울 것이냐. 그래서 축구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멘탈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팀워크 같은 거. 이거는 퍼거슨 감독이 1986년인가요? 맨유에 처음 왔을 때 스타 플레이어들 막 술 먹고 막 이랬을 때 다 쫓아버렸던 거 있잖아요. 아무리 니네가 뛰어나도 우리 맨유라고 하는 팀에 팀워크를 해친다고 한다면 내가 다 잘라버리겠어. 그래서 다 실제로 잘라버렸잖아요. 스타 플레이어들을. 그다음에 우리 2002년 월드컵 때도 히딩크 감독이 되게 유명한 사건이 대회 도중에 기자 하나를 이렇게 모자를 팡 쳐서 했던 사건이 있어요. 이건 알려진 일이기도 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왜 그랬냐면 뭐 대회 도중에 최용수 선수가 뭐 항명을 한다 이렇게 뭐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히딩크 감독이 진위를 떠나서 대회 도중에 개개인의 선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까지는 뭐 기자의 자유지만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팀 전체를 흔들어버린 팀워크. 그래서 항명을 한다는 얘기는 팀이 어그러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팀워크를 깨는 건 내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탁 기자 하나를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감독들은 우리가 그래서 축구를 얘기할 때 감독을 얘기할 때 작전판에다가 4-4-2, 3-5-2 이렇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포괄을 한 선수들의 전체적인 멘탈 관리, 그다음에 그런 개개인들을 묶는 하나의 팀워크 이런 걸 구성하는 게 그런 말판을 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지도자들이 심리학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학위가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은 이렇게 개개인들의 그런 멘탈이나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한 팀워크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프랑스는 떨어졌고 덴마크는 가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잉글랜드와의 4강을 앞두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력과 팀워크가 절대치는 아니에요. 그러니 잉글랜드가 이길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올라오는 과정만 놓고도 야 정말 일단 덴마크는 박수받기에 충분했고 우리가 축구에서 선수 개개인의 기술, 기량, 전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력이나 팀워크라고 하는 것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구나. 우리가 팀을 바라볼 땐 그 부분도 빼놓지 말고 바라봐야 되며 감독이라고 하는 역할도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거기서 동기부여를 하고 너무 올라오면 좀 눌러주고 떨어진 선수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팀, 원맨 팀이 아니라 원팀으로 가져갔을 때 얼마나 폭발할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덴마크는 우리가 끝나고 나서도 한번 좀 짚어볼 만한 성적을 떠나서 그런 팀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 멋졌고요. 4강 경기도 잉글랜드와 경기를 하는데 멋진 경기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반대편에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경기를 하게 될 텐데 4강부터는 사실 그런 기세, 집중력 이런 싸움이 좀 될 거예요. 어떤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